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설의 고향을 연출한 원조 PD 최상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옛 전설 동치문서를 현대화한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설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수연이와 동연이의 신혼 첫날 밤부터 시작이 된단다. 둘은 부부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했지. 모두가 잠든 새벽, 갑자기 동연이의 전화가 계속 울렸어. 동연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사색이 되었단다. 그리고는 황급히 집을 나가버렸어. 그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창문이 깨질 듯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단다. 혼자 남은 수연이는 갑자기 나가버린 동연이를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었어. 그때 갑자기 수연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난 거야. 수연아, 수연아, 일어나버려. 누구세요?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수연아, 동연이가 다시 돌아올 거란다. 동연이가 갑자기 내 몸을 원하거든. 둘이 같이 사랑을 나눴다는 내용의 문서를 써달라고 해. 내 말 꼭 명심해야 한다. 문서라뇨? 무슨 얘기예요, 아버님? 아버님! 우리 귀신들 중에서도 원혼들은 직접 대면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상신들은 대부분 꿈을 통한, 즉 현몽을 통해서 앞으로 대처할 방법을 암시해주는 그런 방법을, 말하자면 비대면을 선호하는 거죠.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처럼. 그것도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다 알려주지 않고 살짝 암시만 해주거나 수수께끼를 던져서 풀어가면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조상신들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이 또한 우리 귀신 이야기의 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연이는 놀라 잠에서 깼단다. 너무나 생생한 꿈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동연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 현관문 소리는 다행히도 동연이었단다. 그런데 동연이가 갑자기 수연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 수연이는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한 얘기가 떠올라 동연이가 원하는 대로 했단다. 그렇게 둘은 사랑을 나누었고, 수연이는 동연이에게 펜과 종이를 주었어. 오늘 밤 일을 확실하게 종이에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게지. 동연이는 수연이의 갑작스러운 부탁이 이상했지만 날짜와 함께 원하는 대로 써주었단다. 이 전설은 시청자가 보내준 소재를 극화한 동치문서 편이었습니다. 이 동치문서라는 핵심이 너무 특별해서 제가 이 소재를 극화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같이 잤다는 증명서를 받아둔다는 것이 아마 이 전설이 유일한 경우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야 뭐 DNA 검사라든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자손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던 옛날에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시아버님이 며느리 꿈에 나타나서 우리 아들과 잤다는 증명서를 확실하게 받아보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혈손이 대가 끊기지 않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연이는 갑자기 나갔다 온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어. 회장님이셨던 동연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야. 동연이는 아버지의 죽음이 의심스럽다며 경찰과 사건을 조사하고 아버지를 모실 선산에 다녀오려면 며칠은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했어. 동연이는 그렇게 떠났고,
동현이 연락만 기다리던 수연이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 아, 글쎄, 동현이가 급사를 했다는 거야. 귀신이라고 해서 무소불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귀신이 현실 세계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성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신이 후손에게 뭔가를 일러줄 때도 저성의 율법을 법망을 피해가면서 살짝 암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귀신의 특징입니다. 수연이는 동현이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어. 경찰은 둘 다 잠이 든 채 숨이 멎었고 타살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 열흘 사이에 기업 회장과 외동아들의 의문스러운 죽음, 뉴스와 각종 인터넷에서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각종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지. 와이프가 죽였대. 와이프랑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 같이 짜고 친 거 아니야? 재산을 노린 거지 뭐. 혼자 남겨진 수연이는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갈 수밖에는 없었단다. 옛날 세상은 굉장히 이렇게 단절된 세계였지 않습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에 고개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소문에 굉장히 취약한 사회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상의 소문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었습니다. 뭐 박물장수라든지 또 떠돌이 각설이라든지 소금장수라든지 여러 가지 소문도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허풍서리들, 바람잡이들, 흰소리꾼, 개 중에는 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회에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수연이는 동현이의 아이를 임신했던 사실을 알게 됐어. 수연이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꿈속까지 찾아와 아이를 지켜주셨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지. 만삭이 다가온 수연이는 동현이의 새어머니를 찾아갔어. 그리고는 신혼 첫날 밤 동현이가 써줬던 문서를 새어머니께 보여드렸단다. 새어머니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 동현이의 글씨가 맞다는 걸 확인한 새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수연이의 손을 꼭 잡더니 연신 고맙다고 말했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임신 소식을 절대로 소문내지 말고 다시 고향집에 내려가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였어. 수연이는 새어머니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지만 유복이를 동현이의 아들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단다. 그렇게 또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날 수연이 앞에 한 남자가 찾아왔단다. 그 남자는 동현이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던 시아버지의 먼 친척 정영철이었어. 친척은 새어머니가 동현이 아버지 회사를 담보로 엄청난 대출을 받고 집 문서, 땅 문서들을 모두 챙겨가지고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단다. 수연이는 불길한 예감은 왜 이렇게 틀리는 적이 없을까?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만삭이었던 수연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렇게 유복이가 태어났고 수연이의 삶의 목표는 오직 유복이뿐이었지.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고달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전쟁이나 질병 등으로 남자들이 일찍 죽었죠. 홀로 남겨진 여성들의 삶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개가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성들이 재혼도 못하는 게 조선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정말 열렬하는 그런 칭송을 듣기 위해서 칠곡의 감옥살이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열려 소리를 들은들 그 일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받고
숨죽이면서 살아야 했던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별히 한과 원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 수연아, 수연아. 유복이를 겨우 재우고 잠이 든 수연이 자신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남자 목소리에 놀라 잠을 깼어. 수연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단다. 시아버지가 자신과 유복이를 구해주기 위해 꿈속에 찾아오셨구나 깨달은 거지. 조상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문의 대가 끊겨서 제사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의 제사에 끼어서 눈치밥을 얻어먹거나 안 그러면 귀신조차도 걸기가 되거나 동냥귀가 되어서 얻어먹고 다녀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들은 후손들의 대접을 잘 받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혹시나 싶어 창밖을 내다봤단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계속 깜빡깜빡하고 있었어. 저 발걸음 소리와 함께 수연이의 집 앞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수상한 어떤 사람. 수연이는 황급히 자고 있는 유복이를 침대 밑에 숨기고 급하게 북에서 식칼을 찾아들었어. 비밀을 번으로 소리와 함께 발걸음은 집안까지 들어왔단다. 수연이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식칼을 더 꼭 잡았지. 수연이는 유복이가 숨어있는 방문이 열리는 순간 수연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칼을 휘둘렀어. 수연이의 집에 닥친 수상한 사람은 정영철이었어. 수연이가 휘두른 칼에 정영철은 눈이 찔려 쓰러지고 말았단다. 비명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 경찰은 바로 정영철을 구속했지. 시아버지와 동현이 그리고 동현이의 핏줄인 유복이를 살해해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고 했던 정영철의 무시무시한 계획은 다행히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단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꿈속에 나타난 시아버지 덕분에 아들 유복이를 지킬 수 있었던 수연이의 이야기. 이 전설은 섹스피어의 희곡 햄릿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죽은 왕이 왕자에게 자신이 암살당했으니 암살자를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동신문서에서는 복수를 바라지 않고 후손을 지키기 위한 데만 올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햄릿의 결말은 잔인한 복수에 따른 모두의 파멸로 끝나고 동친문서는 악인은 저절로 파멸하고 주인공이 승리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동친문서라는 희귀한 소재를 다루는 탐정극 형식의 전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설 채널로 돌아온 최상식 PD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내 다리 내놔로 유명한 덕백골의 전설을 현대화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설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병에 걸린 남편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아내의 얘기란다. 때는 1995년 강원도 화천, 캄캄한 여름밤이었단다. 인적이 드문 산중 비탈길에 위치한 낡은 집 앞에는 스님의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 점점 크게 울리는 목탁 소리. 경선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스님에게 간식거리를 챙겨드렸어.
하지만 스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오라며 호통친 거야. 결국 경서는 국과 반찬을 꺼내 스님에게 대접을 했지. 식사를 마친 스님은 한 끼 잘 얻어먹었다며 대뜸 남편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스님? 정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경서하고 경서의 남편 준성이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예비 판사 검사 커플이었어요. 연수 시절 준성이가 자원봉사로 해외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그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감염이 돼버린 거지. 몇 년 후 준성이의 피부와 근육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문드러지기 시작했단다. 병을 전파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병귀라고도 부르고요. 또 손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손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 병을 옮기는 귀신들을 손님처럼 잘 대접하고 모셔야 이 병기들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병기 중에 최고의 왕은 천년두를 옮기는 마마대왕이고 그 밑으로도 칼 잘 쓰는 호반 손님, 글 잘하는 문장 손님, 아주 어여쁘게 생겼으나 마음은 최고로 악독한 각시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각시 손님이라는 여성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꼭 좀 구미호나 저승사자처럼 캐릭터화해서 한번 드라마로 만들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이 병기들은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신들로서 대개 저쪽 강남 천자국이라는 데서 해동 조선국으로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즉 전염병이 저 중국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상 아래 둘만이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남편 준성이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알려준다는 스님 말에 경서는 그냥 무릎을 꿇고 빌 수밖에는 없었지. 스님은 경서 앞에 도끼 한 자루를 던지며 보름달이 뜨는 밤 도끼를 들고 수리봉 정상으로 올라가 죽은 시체의 다리 한쪽을 잘라 푹 고아 먹이라고 하는 거야. 영화들을 보면요, 서양 영화들 경우에는 신부님들이 퇴마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걸 천형병이라고 불렀죠. 하늘의 형벌이다. 이것은 결국 종교적인 힘이나 신들의 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오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에 결국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불교는 무속하고 또 결부되어서 신령이나 노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결합된 이미지가 주로 노성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신의 다리를 자르라고요? 스님, 정말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스님은 돌아오는 길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마지막 말만 남기고 떠나갔어. 전설의 세계에는 꼭 금기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금기라는 것은 대개 뒤돌아보지 마라, 또 훔쳐보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우리 한국 전설에도 황지모세 전설이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돌이 되어버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기사항을 깨뜨리면 결국 비극을 낳게 되죠. 드디어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었단다. 경서는 스님이 준 도끼를 들고 수리봉 정상으로 올라갔어. 사실 수리봉 정상에 대해 동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이 있었단다. 그곳은
이름도 죽음의 원인도 모르는 시체들이 묻혀있는 저 좁은 산이라고. 그리고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 역시 의민의 죽음으로 결국은 그곳에 묻히게 된다는 거였지. 경서는 어둠만이 자욱한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어.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남편 준성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 전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지극한 간절함, 또 지극한 한, 이런 것이 엄고되어야 전설이 됩니다. 지극한이라는 것은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간절한 바람. 그래서 여기 이 주인공도 남편을 살려야 하겠다는 그 지극한 바람이 결국 목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1시간쯤 올랐을까? 시체 썩는 냄새가 경서의 코끝을 찔렀어.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말이야. 수리봉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것을 직감한 경서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시체 더미를 더듬기 시작했어. 그때 경서의 손에 느껴지는 느낌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 다리와 비슷한 걸 보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 같았어. 경서는 이를 악물고 도끼로 시체의 다리를 내리쳤어. 잘린 시체의 다리에서 피가 터져 경서의 온몸을 뒤덮은 그때 하늘 화가 갑자기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 경서는 잘라낸 시체 다리를 품 안에 꽉 안았단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이 전설의 요체는 동자삼입니다. 산삼이 이제 오래 한 수백 년 되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람 모양, 아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자삼, 동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산신령이 점지해주는 그런 보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삼은 개구쟁이 소년처럼 짓궂어서 장난질을 많이 쳐요.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실컷 골리고 장난을 치고 놀리고 한 후에 도와주는 개구쟁이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 시신에게 쫓기는 것도 짓궂은 장난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삼이라는 이런 영약을 얻기 위한 통과 의례죠. 상당히 재미있는 착상의 전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갑자기 되살아난 시체의 뾰족한 손은 경서의 머리채를 꽉 잡았어. 이건 놔! 제발! 이건 놔! 경서는 시체를 뿌리치고 싶었지만 뒤돌아보지 못하던 스님의 말에 꾹 참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쌓여있던 시체들의 다리 걸려 넘어지고 비탈길에 굴러도 또다시 일어나 죽으림을 다해 달렸단다. 쫓아오는 시체의 비명소리는 경서의 비수를 꽂는 것 같았지. 그럴수록 시체 다리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고 달렸어. 네. 전설의 고향은 12년 동안 롱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애착을 가진 작품은 구미호 이야기와 이 내 다리 내 놔 그리고 저승사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설의 고향 PD라고 하면요, 요즘에도 내 다리 내 놔 하는 것 보면 내 다리 내 놔라는 이 이미지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쫓고 쫓기는 그 추적의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바심을 가지고 이 전설을 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쫓고 쫓기는 데 따르는 어떤 스릴과 공포감, 우리 인간들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꼭 꿈속에서 뭔가에 쫓기다가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쩔쩔매다가
가에 눌려서 깨곤 하는 그런 기억들이 아마 누구나 있을 건데요. 이것이 이 내 다리 내 나라의 전설을 더욱 재밌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온 걸까? 집에 도착한 경서의 정신은 점점 더 혼미해졌단다. 온몸에 뒤덮인 시체의 피와 썩은 냄새. 하지만 정신을 놓을 수가 없었지.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잘린 시체 다리를 넣으려는 순간 내 다리, 이내라! 한쪽 다리가 잘린 채 검중검중 달려온 시체가 어느새 경서의 눈앞까지 다가와 목을 조르려 하고 있었다. 시체가 경서의 목을 조르기 전에 다행히 가마솥에 시체의 다리를 넣었단다. 결국 우리의 여주인공은 그 시신의 다리를 푹 꼬아서 남편에게 줍니다. 그것을 마신 남편은 시원하고 좋다며 한 잔 더 달라고 그럽니다. 부인은 남편이 온전했을 때 다정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떨어뜨리죠. 그 눈물방울이 남편의 손에 딱 떨어진 순간 썩어 문드러졌던 손의 새살이도 남편 얼굴도 싹 옛날 얼굴로 돌아왔죠. 다음날 밖에 나가보니 시신은 간데 없고 그 자리에 동삼이 이렇게 큰 동삼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동삼에 이렇게 사람 다리 모양으로 생긴 그 한쪽이 툭 잘려 있는 거예요. 결국 시신은 진짜 시신이 아니고 동삼의 장난이었던 거죠. 즉 부인의 정성에 정말 동삼이 자기의 몸을 바쳐서 남편을 고쳐준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설의 고향을 연출한 원조 PD 최상식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녀와 괴수 설화를 현대적 이야기로 각색한 산재물을 바치는 무당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설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줄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던 월드컵이 끝나갈 무렵의 얘기란다. 온 나라가 축구로 들썩일 때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지. 그건 바로 연쇄 부녀자 실종 사건. 2달 사이 부녀자가 무려 5명이나 실종된 끔찍한 사건이었어. 미녀와 괴수는 지하국의 이무기 소라를 원전으로 했습니다. 지하 왕국에 있는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처녀의 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올라와서 처녀들을 납치해 가고 이에 의분을 느낀 주인공이 어형제를 맞은 2 조력자들과 함께 지하국으로 모험을 떠나는 여행담이 주 내용입니다. 이러한 설화들은 사람들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 그리고 모험심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온 형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사내였지. 그날도 친구 2명과 함께 당시 한창 유행하던 캠핑을 가보기로 결심을 하고 텐트와 짐을 챙겨 떠났지. 인적 드문 산속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낸 형수는 깊은 밤 텐트를 치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 거야. 난데없는 바람에 무슨 일인가 싶어 텐트 문을 살짝 열어보려는데 바로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조금씩 텐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스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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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뭔가가 땅을 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텐트 바로 앞을 지나가는 그림자. 친구들을 깨워봤지만 도통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 잘못 본 걸까? 꿈인가? 형수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억지로 잠을 청했단다.
다행히도 아무 일 없이 날이 밝아왔고 형수는 텐트를 정리하고 산을 내려왔지. 그렇게 얼마나 산길을 걸었을까. 떨어져 있는 구두 한 짝이 눈에 보였어. 산속에 왜 구두가 있지? 형수는 구두가 눈에 밟혔지만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단다. 집으로 가려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6번째 부녀자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지. 실종자의 이름은 혜윤. 뉴스를 보던 형수는 TV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사진 속 혜윤이 신고 있던 신발이 바로 산에서 봤던 것과 같은 구두처럼 보였거든. 그때 형수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 자기만 봤던 그 그림자가 실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닐까. 네, 멀게는 삼국시대 최고의 민녀로 알려졌던 신라의 수로 부인이 용에게 납치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신라 문장가 최치원의 어머니가 황금 돼지에게 납치되었다가 최치원을 잉태하였다는 탄생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이나 황금돼지 이런 영웅들에게 납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절대 권력자에게 납치된 것을 언유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례로 보쌈에 대한 전설이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보쌈이라는 것은 홀로 사는 부인이나 과수댁을 이불보 같은 것으로 확 싸서 납치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경우에도 강제 납치가 아니고 서로 짜고 치는 고수도업이다. 조선시대에는 여인 개가 금지법이라 해서 이런 악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홀로 사는 부인과 또 호랍이 남자가 서로 짜고 나 언제 오늘 저녁 몇 시에 보쌈하러 갈 테니 준비하고 기다리시오. 이렇게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하고 납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내가 보쌈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고 묵인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보쌈이라는 악습이 이용되었다는 것이죠. 형수는 친구들을 설득했어. 다시 한 번만 구두가 있던 자리에 가보자고 말이야. 그렇게 혜윤이의 구두가 있던 곳에 도착한 형수와 친구들. 세 사람은 혜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그날은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단다. 이내 해가 지고 세 사람은 일단 텐트를 치고 쉬기로 했어요. 자정즈음이 됐을까? 어디선가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렸어. 다리를 다친 매 한 마리가 거대한 뱀에게 공격당하는 걸 발견했어요. 형수는 옆에 있던 돌덩이를 들어 뱀을 향해 던졌어. 뱀은 순간 형수를 돌아보았지. 형수 키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뱀이었어. 뱀의 모습에 당황한 형수는 불이 붙은 장작을 있는 힘껏 휘둘렀고 뱀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단다. 매는 고맙다는 듯 주위를 두어 번 돌고는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다음 날 날이 밝고 나서야 친구들이 나타났고 친구들은 범인의 흔적을 발견한 것 같다며 형수를 어디론가 이끌고 갔어. 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처럼 보이는 곳이었는데 분명 어제까지는 없던 곳이었지.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뭔가 썩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형수는 앞장서서 들어갔어요. 사방을 둘러보던 형수는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그때 친구들이 갑자기 형수의 등을 밀어버리고 밖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궈버렸어. 형수가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친구들은 낄낄거릴 뿐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지. 서서히 엄습하는 두려움에 형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집 안쪽에 있는 방문 너머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형수는 살금살금 다가가 방문을 열었어. 사막의 시체가 가득한 방 안에서 뭔가를 마시고 있는 남자 무당과 다리가 묶여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 형수는 두 사람을 몰래 지켜보다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단다. 뉴스에서 봤던 혜윤이 거기에 있었거든.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설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에밀레종의 설화고요. 고전소설 심청전에도 효녀 심청이 임당수의 제물로 바쳐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김영사굴의 전설 등에도 무당이 처녀를 뱀신에게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신공양 습속은 현대 문명사회로 이행되면서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로 대체되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혜윤의 간절한 눈빛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형수가 다른 시신에 꽂혀있던 칼을 빼들었을 때 잠깐, 어디선가 선스러운 피와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혜윤이 말릴 틈도 없이 무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고 형수를 향해 달려들었어. 이렇게 여기서 죽게 되는 건가 하고 눈을 찔끔 감았을 때 도망가요! 어서! 혜윤이 기지를 발휘해 무당을 향해 옆에 있던 병을 던졌고 사람 피와 시체 기름을 뒤집어 쓴 무당은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어. 형수는 바들바들 떨며 혜윤을 데리고 지하 계단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였고 동시에 무당이 정신을 차린 듯 계단을 오르고 있는 발소리가 들려왔어. 형수는 칼을 고쳐쥐고 무당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았지. 형수의 칼에 눈을 찔린 무당이 소리를 쳤어요. 저놈들을 당장 잡아! 원래 무당의 주된 업무는 산자와 죽은 자를 화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돌아가신 어머님께 굉장히 불효를 했다. 그것이 엉으리가 져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무당이 영매가 되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러내서 자식과 대면을 시켜주고 자식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정신치료사 역할이 무당의 순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은 무당의 부수적인 기능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재물을 탐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악행을 일삼고 이런다면 당연히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에는 친구들이 그들을 막고 서 있었어요. 도망가려는 형수와 혜윤, 그들을 막으려는 친구들. 저벅 무당이 피투성이가 된 눈을 감싸쥐고 형수와 혜윤을 향해 다가서는 그때 형수가 구해준 매가 날아와 무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매가 마지막 힘을 다해 무당의 반대쪽 눈을 쪼고는 힘없이 늘어지고 형수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깨닫고 있는 힘껏 무당을 찔렀어. 바닥에 쓰러진 건 지난밤 보았던 거대한 뱀이었지. 그가 바로 무당의 정체였던 거야. 저는 어릴 때 뱀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살았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물의 돌틈 사이로 황구러기가 기어나와서 두꺼비를 잡아먹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 구렁이를 건드리라고 하면은 어른들이 질겁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구렁이는 업이라 해서 재물을 갖다 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업신으로 떠받들여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설화 속에서는 평소에 성적 집념이 강한 이들이 죽어서 상사뱀으로 환생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생시에 못다 푼 성적 집착을 풀려고 하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뱀은 성귀, 성을 밝히는 귀신의 표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뱀은 존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형수는 캠핑을 위해 가져왔던 라이터 불을 켜서 뱀을 향해 던졌단다. 마치 사람이 타는 듯한 냄새와 함께 뱀의 시체는 활활 타올랐고 동시에 형수와 혜윤을 붙잡던 친구들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형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깨어난 친구들은 무당에게 홀려 형수를 유인했지만 그가 죽자 그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게지. 산 사람을 유인해 제물로 바치며 사람의 피와 기름을 마시던 무당, 그리고 그런 무당에게 잡혀있던 여자를 구한 남자와 그에게 은혜를 갚은 매의 이야기. 요즘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코패스들이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살인을 하는 그런 끔찍한 만행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토록 악독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사이코패스들도 형수의 친구들처럼 악령이 들었거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설의 고향을 연출한 원조 PD 최상식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성현의 용제 총화에 실려있는 빙의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화시킨 사랑과 집착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오늘 전설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죽어서까지 사랑을 놓지 못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란다. 분명 처음엔 아름다웠을 사랑을 끝내 놓지 못해 모두를 비극에 빠뜨린 여인과 그 여인 때문에 일어난 끔찍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 이 할미가 너희에게 그날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마. 어느 늦은 밤 한 여인이 인적 드문 길을 걷고 있었지. 그 여인의 이름은 김정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국회의원의 집 가정부였어요. 그날은 사모님의 부탁으로 잠시 외출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강한 바람과 함께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단다. 정숙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뒤를 돌아다 봤지만 주변에는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정숙은 불안한 듯 자신의 어깨를 꼭 감싸하는 채 발걸음을 재촉했지. 점점 거세지는 바람,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눈을 꼭 감고 거의 뛰듯이 걷는 정숙의 지적까지 다가온 발소리가 우뚝 멈춘 순간 아주 날카로운 바람이 자신의 몸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숙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빙의에 대한 설화는 동서고급을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빙의에 관한 설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억울한 사연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원과 한을 품고 죽은 영혼들은 빙의를 통해서라도 원한을 갚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인과응보의 사상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저승의 법은 엄격하고 공정하지만 이승의 법은 불공정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승에서는 착한 사람이 잘못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빙의를 통해서 악한 자를 징치하고 억울한 자의 한을 풀려고 하는 그런 설화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양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아주 시리즈로 나왔고요. 오맨이라는 영화 시리즈도 있었습니다. 테마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로마 교향청에서 테마사들을 인정해서 테마의식이 좀 공식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날 밤 고열로 알아놓은 정숙이 정신을 차린 건 사흘 뒤였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녀의 상태가 이상해졌지. 오늘 밤 뉴스는 꼭 보셔야겠어요, 사모님.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랍니다. 그리고 정숙의 말처럼 의원과 대립하던 다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는 뉴스가 나왔단다. 의원과 그의 가족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숙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미리 알았을까 의문스럽기도 했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오싹한 정숙의 모습에 사람들은 귀신들로 아니냐고 수군댔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정숙을 내쫓기에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어 의원의 부인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의원의 집이 팔칵 뒤집혔어. 의원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서류가 없어진 거야.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 집안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집안을 이잡듯 뒤졌지. 의원 부인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숙에게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느냐고 물었고, 정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누군가를 가리켰어. 바로 의원의 운전기사였지. 범인으로 지목당한 운전기사는 모함이라며 버럭 화를 내더니 정숙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단다. 운전기사가 위협적으로 그녀를 해하려는 순간 정숙이 매섭게 노려보는가 싶더니 벼랑간 운전기사가 온몸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안 그래도 정숙을 내심 두려워하던 다른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을 실제로 보게 되자 그녀를 내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단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의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 우리 조상들은 영혼은 육체와 합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는 영육이원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육체의 주인으로서 영혼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은 사람이 산 것이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영혼이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를 빌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있는 우리 사람보다는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훨씬 자유롭고 파워도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상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최영이나 임경업 같은 장군들이 그런 영들의 파워가 특별히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의원은 그녀를 불러서 얘기했단다. 어떤 일로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지요. 의원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 이윤이라고요. 이게 무슨... 정숙의 몸에 들어간 혼은 의원이 젊었을 적 사랑했던 윤이었단다. 하지만 윤희의 집은 가난했기에 의원은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지. 그 대신 부잣집 딸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승승장구했고 아주 나중에야 윤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숙의 몸에 들어가 자신을 찾아오리라고는 의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야.
네, 우리나라 함경남도 흥원군에서 전해오는 야물의 전설은 정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다 죽은 홀령이 여동생의 몸에 빙의해서 나중에 돌아온 정원자와 사랑을 나눈다는 그런 아름답고 신비한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 얘기를 빠뜨렸구나. 사랑과 영혼이 무당한테 빙의해가지고 애인이 위기에 처한 애인을 영혼이 구해주잖아요. 그게 사랑의 영혼 테마잖아요. 저는 죽어서도 의원님을 위해 이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를 쫓아내시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요. 제가 의원님의 곁에 있을 수 없다면 아무도 의원님 곁에 있을 수 없게 만들겠어요. 정숙의 몸에 들어간 은희는 칼을 들고 의원의 부인을 향해 달려들었지. 안 돼! 바로 그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의원이었어. 부인을 찌르면 네가 대신 칼을 맞을 줄 알고 있었거든. 너는 죽어서도 내 곁에 있어야 하니까 내 혼이라도 내가 가져가야겠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쫓아서 신의를 저버리거나 사랑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까지도 그 대상을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도 아름답지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신의를 중요시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또 다음 편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